자, 계속 볼게요. 아까 내가 이거 하나 좀 오타났는데 말이야. 수학 체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생적 성장 이론이 수학 체감을 부정하는 거지. 그 말은 뭐야?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추가적인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이 오히려 체증하거나 적어도 일정할 수 있다. 예, 그걸 자꾸 강조해. 그래야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볼 건데 먼저 헤로드 도마의 경제 이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546페이지예요. 먼저 기본 가정이 필요한데 뭐 다른 가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가정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헤로드 도마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y equal minimum 알파분의 L V분의 K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언제나 얼마여야 돼요? 이 경우에는 L 대 K가 항상 알파 대 V의 비율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 경우에는 L과 K의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L, 여기에 K, 이와 같은 L자 형태의 등량곡선이 나올 텐데, 이때 이 길이의 비율이 알파, 요게 V, 그 얘기지. 그치?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때 등비용선과 만나서 균형이 생길 텐데,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든지 항상 이 점에서 균형이 생긴다. 그렇게 배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한다. 그런 뜻이야. 또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여기 있는 y의 값도 둘 중에 작은 것과 같으니까, 그지? 예, 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y equal 알파분의 L equal V분의 K라는 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지.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알파는 어떻게 정의돼? y분의 L, V는 y분의 K,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때 여기에 이 알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노동계수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 있는 V,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자본계수, 예,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y equal minimum 5분의 L 10분의 K와 같은 생산 기술로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이 결정될 때, 이때 그 나라의 노동자가 500명, 기계가 1000대 이렇게 있으면 이때 생산량은 몇 대입니까? 몇 개입니까? 생산량은 100 이렇게 결정되지. 그렇지? 이 경우에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얼마입니까? 5. V는 10. 5와 10이 나오는데 이때 5와 10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자본계수와 노동계수를 얘기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가정, 나라 전체의 인구 증가율은 N으로 일정하다. 이런 가정을 해요. 이때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전체 노동에서 노동이 증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인구 증가율이지. 노동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은 같잖아. 어차피. 이해가시죠? 세 번째,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해요.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해. 예. 네 번째, 이때 그런데 저축은 소득의 일정 비율이야. 여기서 이 스몰 s, 얘는 뭐가 됩니까? 저축률이 되는 거지. 저축률. 예. 요게 헤로드 도마 모형의 기본 가정이에요. 이때 헤로드 도마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 여러분 잘 봐.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수식으로 돼 있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책을 보고 말이야. 547페이지에서 노동과 자본의 완전 고용 조건이라는 참고의 설명이 있는데 그걸 봐서 말이야. 수식으로 이러하니까 이러하고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쉬워. 근데 수식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따 무시하고 말이야. 내 말 들어봐요. 547페이지를 볼 필요 없단 말이야. 내 말 들어봐. 한 나라의 경제가 가장 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놀고 있는 사람이나 놀고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한 나라 경제가 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완전 고용돼야 되고 자본도 완전 고용돼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근로자가 완전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년 새로 태어나잖아. n의 속도로. 그렇지? 만약에 지금 100명의 국민이 전부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노동이 완전 고용됐어. 근데 그 다음 해에 인구 증가율이 10%라서 그 다음에 10명의 추가적인 근로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일자리도 10%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그렇지? 똑같은 생산 방식을 유지할 때 일자리가, 즉 근로자의 고용이 10%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도 10%만큼 더 증가해야지만 어때? 일정한 패턴으로 완전 고용될 수 있어요. 거기에 차가 나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경제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노동자가 증가하는 노동의 증가율과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규로 태어나는 근로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나라의 생산이 10% 증가한다는 말은 그 나라의 일자리가 10% 더 증가한다는 말이야. 왜? 생산 패턴이 일정하니까. 그때 근로자가 모두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증가한 필요만큼 노동자가 또 증가해야 되겠지. 결국 노동자의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률과 같아야지 추가적으로 태어나는 근로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한 나라 전체의 자본이 계속 축적될 텐데 한 나라의 증가한 자본이 모두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증가율도 경제 성장률과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헤로드 도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즉, 그 나라의 노동과 자본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매년 증가할 텐데 저축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투자가 증가하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이 증가할 텐데 이러한 자본 증가와 노동 증가가 모두 고스란히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놀거나 남는 근로자나 자본이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일자리 또는 추가적인 자본에 대한 욕구가 추가되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의 비율과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노동자들이 완전 고용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린 이것을 GN, 즉 자연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한 나라 경제가 신규로 태어나는 모든 근로자들을 완전 고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전체의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경제 성장률 요거 어떻게 표시합니까? Y분의 델타 Y 이렇게 표시하죠. 노동 증가율은요. 인구 증가율과 같다 그랬지. 인구 증가율은 L분의 델타 L. 자본 증가율은 어떻게 해요? 역시 K분의 델타 K.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쫓아오세요. 그렇다면 한 나라 전체의 노동이 완전 고용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경제 성장률이 노동의 증가율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기본 가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 N으로 일정하다 그랬지. 따라서 신규로 태어나는 노동자들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과 같아야 됩니다. 직관적 이해면 충분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자본이 완전 고용되기 위한 조건을 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GW, 적정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리얼이지 리얼. 적정 성장률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 나라 전체의 자본 증가율과 같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이거 봐봐. 원래 그 나라 전체에 노동자 100명, 기계가 200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계 200대가 이제 기계 300대가 됐다. 그렇다면 델타 K 증가한 크기는 얼마입니까? 100이지. 그럼 자본이 증가한 비율은 몇 프로야? 50% 아닙니까? 그렇지. 이때 델타 K 기계가 10대 증가했대요. 기업에 기계가 200대 있다가 300대로 증가했대요.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진 거야? 100대만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있는 델타 K 이게 그 기업의 투자에 크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델타 K가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기업의 투자. 예. 즉 나라 전체의 투자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는 기본 가정에서 투자는 뭐랑 같다고 항상? 저축과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I는 S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또 가정에서 이 S는 뭐랑 같아? 저축률 곱하기 Y 소득과 같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저축률을 곱하면 그게 저축의 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얘는 Y를 다시 분모로 끄집어내면 스몰 s 나누기 K 나누기 Y가 되고, 그렇지? 얘는 S 나누기, 여러분 Y분의 K가 뭡니까? Y분의 K가 뭐야? V잖아, V. 근데 이 V가 뭐라 써? 자본계수다 그 말이야. 자본계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과 자본을 모두 완전 고용시키면서 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건 바로 y분의 델타 y 이퀄 n 이퀄 v분의 s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돼야 되더라 그 얘기야. 이게 바로 뭡니까? 헤로드와 도마가 얘기하는 최적의 성장 조건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y분의 델타 y, y분의 델타 y가 뭐야? 한 나라의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 경제 성장률이야. 이때 n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쉽게 대답하지. 뭐야? 인구 증가율 또는 노동 증가율이야. 근데 갑자기 V분의 S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V분의 S가 뭐야? 요거랑 같잖아. 이게 뭐야? 자본 증가율이야.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노동 증가율 또는 인구 증가율. 얘는 자본 증가율. 그러면 헤로드와 도마에 따르면 어떻게 성장하는 게 최적이라고? 그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과 같고 동시에 자본 증가율과 같을 때 경제가 최적으로 성장할 수 있더라 라는 결론이에요. 이때 경제 성장률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V분의 S 이퀄 N.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로드 도마의 경제 성장 조건식이다. 그렇게 불러요. 멋있긴 하지만 뭐야 알고 보면 자본 증가율과 노동 증가율이 같아야 하더라. 그런 뜻이지. 물론 이제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 볼 때 말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결론인데 여기에 따르면 V가 뭐야? 자본 계수. 어떻게 결정됩니까? V라고 놨잖아. 누가 결정해? 모르지. S는 뭐야? 저축률이야. 얼마입니까? S로 놨지 그냥. 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N은요? 모르지. 그냥 N으로 가정한 것 뿐이야. 즉 뭐야? V분의 S 이퀄 N이 성립되면 그 나라 경제가 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헤로드와 도마에 따르면 여기는 S, V, N 전부 다 어때?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즉 이 변수들은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즉 뭐야? 외생적 변수들이지. 외생적 변수들로만 최적의 성장 조건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생적 성장 이론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알지만 이퀄 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따라서 얘가 이퀄 되는 경우는 뭐야? 아주 운이 좋은 경우지. 대부분은요. 이 이퀄은 깨진 상태에서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헤로드하고 도마는 뭐라고 했어? 이 N 같은 거 말이야. 그건 정말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지. 넓게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좁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의사결정이잖아. 우리가 저걸 손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때? 칠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가정하는 헤로드 도마 모형의 경우에는 이게 균형 조건식이지만 이게 전부 다 외생적 변수니까 정부는요. 이걸 이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불균형 성장이 일반적이고 저게 이퀄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면도날 균형 그렇게 부르는 거야. 나이프 엣지 이퀄리브리엄.
그렇지? 이 일종의 이율 배반이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균형을 한번 깨볼게요. 요게 만약에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는 V분의 S가 N보다 크거나 또는요 V분의 S가 N보다 작은 경우인데 다시 한번 요게 뭐라고? 자본 증가율. 요게 인구 증가율이야. 만약에 자본의 증가 속도가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한 사람당 기계 대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지. 그걸 다시 원래의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져야 될 텐데 얘는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 못하는 거야. 얘랑 얘도 우리가 결정 못해. 지금 뭡니까? 이건 한번 이퀄이 되기도 힘들지만 말이야. 한번 이퀄이 됐다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는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율 배반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결론이 이런 이상하고도 비관적인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헤로드와 도마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균형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걸 보완하고 있는 솔로 모형을 봅시다. 솔로 모형도 역시 기본적인 가정을 몇 개 깔고 시작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헤로드와 도마의 기본 가정 몇 가지야?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솔로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뭐만 다르겠어? 여기 있는 생산 함수만 다를 거야. 그래서 첫째, 솔로는 1차 동차의 생산 함수를 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콥다글라스 생산 함수를 많이 써요. 여기에 따르면 y equal a에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인데 이걸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 equal f l k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일반형. 예. 근데 요걸 축약형으로 바꾸면 축약형이라는 말은요. 1인당 생산함수로 간단하게 표시한 것을 얘기하는데 솔로는 모든 생산함수를 1인당 개념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1인당 개념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져요. 여기 있는 y는 뭐야? 나라 전체의 국민소득이야. 이걸 1인당으로 바꾸려면 이 y를 l로 한번 나눠주면 되지. equal f 얘는 l 나누기 l 그 다음에 얘는 k 나누기 l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걸 l분의 y는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1인당 국민소득이 되는 거지. 1인당의 개념을 전체 일반적인 값과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소문자로 써볼게. 스몰 y로. 스몰 y는 뭐야 이제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 y분의 k와 같아요. 얘는 f. 이제 1인당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함수를 large f에서 small f로 바꾸고 여기는 l분의 l은 1이지. 1은 상수니까 변수가 아니니까 제외. 뭐만 남아? l분의 k 소문자로 small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일반형을 여기 있는 축약형 또는 1인당 개념으로 바꿔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렇게 바꾸면 변수가 2개였다가 하나로 줄었지. 또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을 비교할 때 중국은 인구가 많고 한국은 인구가 작은데 이걸 1인당 개념으로 바꿔주면 어때? 인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 장점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 요렇게 바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축약형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야. 1인당 개념으로 바꾼 거야.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정들은 다 비슷한데 두 번째 L분의 델타 L 인구 증가율은 N으로 일정하고 세 번째 역시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정하고 네 번째 저축은 소득의 일정 비율이다. 이 가정 그대로 다 받아들일게요. 동시에 기본적인 내용도 똑같아서 솔로에 따르면 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노동이 증가하는 속도 및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와 같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y분의 델타 y가 L분의 델타 L과 같고 K분의
델타 K랑도 같아야 한다라고 봤단 말이야. 똑같이 해볼까요? 첫째, 노동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필요해요? Y분의 델타 Y가 L분의 델타 L과 같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구 증가율 N과 같아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 자본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Y분의 델타 Y가 K분의 델타 K랑 같아야 할 것인데 K분의 델타 K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K분의 투자 I와 같고요. 포기하지 말고 쫓아오세요. 여기부터 가끔 포기하는 사람 있어. 한참 받아 적다가 말이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요. 이게 내 인내의 한계다 싶을 때 말이야. 자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란 말이야. K분의 얘는 S랑 같지. 근데 얘는 K분의 스몰 s 곱하기 Y랑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볼래요? L분의 Y를 뭐라고 했어? 스몰 Y라고 했지. 그렇다면 Y는 뭐라고 해야 될까? L 곱하기 스몰 Y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를 다르게 고쳐서 보면 얘는 K분의 스몰 s 곱하기 L 곱하기 스몰 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맞지? 얘는 다시 얘는 L을 밑으로 빼내고 S 곱하기 Y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얘 이퀄 L분의 Y가 뭡니까? 전체 자본을 인구수로 나눴어. 그럼 뭐야? 1인당 자본의 양이 되겠지. 여기 있잖아. 1인당 자본량 L분의 K는 뭐랑 같아요? 스몰 K랑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스몰 Y는 뭡니까? 1인당 국민소득. 걔를 함수 형태로 쓰면 F 스몰 K가 되겠지. S 곱하기 F 스몰 K.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의문이 있으면 안 돼.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아. 무엇인가 잘 짜여진 각본 속에 말이야. 내가 지금 노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거야. 제가 미시할 때도 얘기했지만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야? 가정의 학문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라는 말은 뭐야? 이미 이와 같은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가정이 없는 경제학은 거의 존재할 수 없죠. 여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뭐야? 이 가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지. 자, 여기 보면 노동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과 같아야 돼요. 그렇지? 얘가 인구 증가율인 건 다 알지? 또는 노동 증가율인 건 다 알아. 그 다음에 자본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여기 있는 K분의 SFK하고 같아야 돼요.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자본 증가율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요? K분의 SFK는 자본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이 결론을 내보면 한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 전체의 노동 증가율 또는 인구 증가율과 같아야 되고 얘는요 K분의 S 곱하기 FK랑 같아야 되는데 요게 바로 솔로 모형의 균형 조건식이더라 그 말이야. 이걸 다시 한번 더 쓰면 얘는 K분의 S 곱하기 FK 이퀄 N이라는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왼쪽에 K분의 SFK가 뭡니까? 자본 증가율.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을 잘 하란 말이야. 얘는 자본 증가율. 얘는요? 인구 증가율 또는 노동 증가율이야. 먼저 여기에 있는 칠판의 이 식과 왼쪽에 있는 헤로 도마 모형의 이 결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얘가 뭐라고? 자본 증가율. 그러니까 헤로 도마의 결론은 뭐야? 자본 증가율이 노동 증가율과 같아야 된대. 그런데 솔로 모형의 결론도 뭐야? 자본 증가율과 노동 증가율이 같아야 된대. 따라서 헤로드와 도마의 모형과 그 다음에 솔로 모형은 결론은 사실 같은 거야, 같은 거. 다만 여기 있는 자본 증가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기본적인 발상이 같다 그 얘기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그러면 헤더 도마하고 솔로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돼 있지만 잘 봐. 여기서는 여기 있는 V가 지금 현재 어때? 고정돼 있지. S도 고정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K와 여기에 있는 FK에서 이 K가 뭐야? L분의 K. 그렇지? 예, 1인당 자본량인데 아까 여기서는 이 V가 어때요? 여기서는 이 V가 항상 일정하잖아. 고정돼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 K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 왜?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거지. 대체가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야. 그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식으로 좀 바꾸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는데 S 곱하기 FK equal N 곱하기 K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와 같은 상태가 되면 물론 같은 거지 그지? 요와 같은 상태가 되면 솔로에 따르면 그 나라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봐요. 즉, 요 상태가 딱 이루어지면 경제 내에 어떤 변화도 없이 시장 경제가 쭉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정상 상태 또는 얘를 균제 상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더 유명하죠. 영어로 steady state라고 불러요. 굉장히 안정된 상태다 그런 뜻이야. steady state. 근데 아까 이 왼쪽에 K분의 SFK equal N이라고 표시했을 때는 아주 개념이 명확했지. 얘가 뭐야? 자본 증가율이야. 얘는요? 노동 증가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SFK하고 NK의 의미가 좀 다르겠지. 잘 봐. 이게 중요해. 먼저 여기 있는 NK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나라에 근로자가 100명, 기계가 200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몰 k는 얼마야? 100분의 200 해가지고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 근데 지금 n이 뭐야? n이 인구 증가율인데 그래서 n이 10%야.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야? 110명이 되는 거지. 근데 여전히 k가 2를 유지하려면 얘가 요게 110명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자본이 몇 개여야 돼? 220이 돼야지만 2가 유지될 거 아니야? 즉 얘가 추가적으로 20이 더 증가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 있는 이 20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N 곱하기 K는 0.1 곱하기 2 해가지고 어때? 20%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10%로 써볼게. 10%. 20%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구나. 왜 이래? 얘가 0.1, K가 2. 그렇지. N 곱하기 K. 2를 유지하려면. 그렇지. K에다가 N을 곱하면. 노동이 10% 증가하면 얘가 역시 10% 증가해야 되잖아. 20. 여기에다가 10%. 20. 다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NK는 요게 0.1, K가 2, 얘가 2%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110이 이게 20이 돼야 된다. N 곱하기 K 10, 20, 0.1에 K K가 증가했잖아. 요게 만약에 110이 되면 110에 요게 20. 우리 책에 얘가 하나 있잖아. 갑자기 왜 저렇게 안 맞아? 어디에 얘가 하나 있어요? 왜 이래 내가 정신이 없네. 이게 왜 10% 인구 증가율이 변했을 때 K가 일정하면
2가 된다. 인구가 10% 증가하고 10이면 10단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그 얘기잖아. 똑같은 거지. 다시 해볼게요. K가 지금 2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얘가 얼마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20이야. 20은 뭐야? 역시 자본 증가율이 10%가 돼야 되는 거지. 자본 증가율이 10%. 요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K분의 S 곱하기 FK 역시 10%가 돼야 되는 거지. 잘 봐. 요 식을 이렇게 좀 바꿔서 보면 자본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똑같은 경우에는 어떠니까 K가 언제나 2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2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N 곱하기 K의 값은 뭐가 얘기하냐면 노동자의 수가 N%의 비율로 증가할 때 1인당 자본량이 2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본이 추가로 필요한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다시 써보면 요걸 인구 증가에 또는 노동 증가에 따른 숫자를 노동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른 자본의 필요량이지. 필요 자본량. 의미가 요거랑 딱 떨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할까? 요게 1인당 자본, 1인당 국민소득의 저축률 1인당 자본. 요게 K 곱하기 N. 인구 증가율이 10%. K가 2. 똑같네. 저축. 투자. 1인당 저축이 2. 1인당 자본이 2.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일단 필기해 볼게요. 이게 책에 어딥니까? 553페이지 하단에 있는 NK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내가 안 읽어봤더니 일단 요거부터 확인해 볼게. 얘하고 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 요 식은 이렇게 뺄까? N 곱하기 K는 뭔가 하면 인구가 N의 비율로 증가할 때 1인당 자본량을 K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의 크기야. 얘는 뭔가 하면 요걸 좀 지우면 요건 지워도 되죠? 얘를 좀 지우면 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실제 자본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FK가 뭐야? FK는 Y랑 같잖아. Y가 뭐야? 1인당 국민소득이야. 1인당 국민소득에다가 저축률을 곱했으니까 얘가 1인당 저축인데 저축은 곧 투자랑 직결되니까 이게 추가로 증가한 자본의 증가량. 그러니까 실제 투자의 양이지. 실제 투자량. 실제 투자량. 그렇죠? 그럼 봐요.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 자본량과 실제 자본 증가량이 같다라는 그런 뜻인데 요게 형입되면은 솔로 모형에서 가장 최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요 식이 나오는 거지. 요 식이. 요걸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이퀄 되면 솔로에 따르면 그 나라 경제가 잘 성장한대. 최적의 상태로. 안정 상태 또는 정상 상태, 균제 상태. 그런데 여기는 S 값은 누가 결정해? 역시 뭐야? 모형에서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지. 그 다음에 여기는 N도 어때요?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어요. 여기는 K와 K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지만 F 역시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중요한 변수들이 대부분 모형 밖에서 결정돼 가지고 들어오니까 얘도 여전히 뭐야? 외생적 성장 모형이에요. 여기는 요 식도 여전히 외생적 성장 모형이야. 따라서 정부가 얘를 이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기가 굉장히 막막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치? 요게 이제 솔로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점이 될 텐데 저게 가지는 균형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가로축에 K, 세로축에 Y 이렇게 놨을 때
여기는 K가 뭐야? 얘는 1인당 자본량이야. 1인당 자본량. 다른 말로 표시하면 L분의 라지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몰 y는 뭡니까? 얘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되는 거지. L분의 라지 y야. 그지? 자, 이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볼 텐데, 여기 보세요. y equal fk라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곡선이 나와. 얘가 y equal fk 곡선이야. 이건 어떤 곡선입니까? 1인당 총생산 곡선이지. 1인당 총생산 곡선. 이게 왜 직선이 아니고, 또는 이게 이렇게 체증하지 않고 요렇게 생겼어? 여러분, 총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한계값 아닙니까? 즉 자본의 총생산물 곡선이 이거라면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어때? 접선의 기울기일 텐데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할 때 1인당 한계 생산물이 점차 체감하고 있지. 얘는 지금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러한 상태에서 이게 y equal fk 곡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 곱하기 fk라는 게 있죠. s 곱하기 fk는 여기에는 fk에다가 뭘 곱한 거야? 저축률 s를 곱한 거야. s 저축률은 1보다 커 작어? 작잖아. 1보다 작은 값을 여기에는 fk에다가 곱했으니까 s 곱하기 fk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있는 nk 곡선은 어떻게 정의하면 돼? nk 곡선은 절편 제로고 원점을 출발하는 기울기 n의 곡선, 이게 바로 nk 곡선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sfk equal nk가 되는 것이 솔로 모형의 정상 상태 또는 균제 상태의 조건식이니까 찾아봅시다. 어디입니까? nk와 sfk가 같은 점은 이 점이네요.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1인당 자본량 K스타가 결정돼요. 그럼 이것이 가지는 말의 의미가 뭐야? 나라 전체의 1인당 자본량이 K스타일 때 그 나라가 가장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1인당 자본량이 K스타일 때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입니까? 이 K스타를 여기에 1인당 생산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Y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말은 참 맞는지 봐봐. 지금 여기 K스타 상태에서는 뭐가 성립해? S 곱하기 FK가 NK랑 일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즉 균제 상태 또는 정상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성립됐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K0 여기에 K1과 같은 1인당 자본량이 있다면, 먼저 K0는 바람직한 자본량 K스타보다 너무 1인당 자본량이 작은 점이지. 그치? 자, 요 상태에서는 요게 이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어디가 더 커요? 해보면 되잖아. 요렇게 올렸을 때. 요 상태에서 S 곱하기 FK는 요 높이. 그치? NK는 요 높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S 곱하기 FK가 N 곱하기 K 값보다 더 큰 상태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K1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접선을 투직선을 올려보면 요 점에서 S 곱하기 FK는 요 높이, NK는 이 높이가 돼서 여기서는 S 곱하기 FK 값보다 N 곱하기 K의 값이 더 큰 상태가 될 거야. 지금 어때요? 경제가 이게 바람직한데 K0나 K1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균형이 깨진 불균형 상태다 그 말이지.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S 곱하기 FK가 뭐라고? 실제로 자본이 증가한 크기 또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크기야. 오른쪽에 있는 NK는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일정한 K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의 양이야. 그치? 필요한 자본의 양. 그렇다면 이 왼쪽은, 즉 K0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실제로 자본이 증가한 양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자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기계 대수는 증가해 감소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얘가 뭐야? K가
노동자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기계 대수야. 즉 어떤 경제가 이 상태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K 값이 커지는 거지 이렇게. 즉 무슨 말입니까? 요게 바람직한 균형인데 경제가 이런 상태로 돼서 균형이 깨지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원래 균형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요. SFK는 실제로 자본이 증가한 양이야. NK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 자본량이에요.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실제로 증가한 자본량이 너무 작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이 부족한 거지. 즉 근로자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1인당 자본량이 점차 감소할 거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 모형에 따르면 한 번 균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균형으로 저절로 회복이 가능한 거지. 이쪽과 이쪽의 차이지. 여러분 근데 왜 여기는 안 되고 여긴 돼? 차이가 뭐야? 그렇지. 아까는 L분의 K가 알파분의 V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요. L분의 K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 왜 그런 차이가 생겼어?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차이란 말이야. 즉 생산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꿨더니 자생력 있는 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경제로 바꿨던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럼 하나 물어볼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생적 성장 모형이긴 하지만 이 솔로 모형은 한번 균형이 깨지더라도 원래의 균형으로 저절로 회복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 딱 도달하면 경제는 다시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로 바뀔 이유가 없겠지. 여기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거야. 거기에서는 국민소득도 1인당 국민소득이 Y스타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오른쪽에 정상상태 또는 균제상태라고 불렀어요. 자, 질문.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첫째, 여기 이 K스타 상태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입니까? Y스타야.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얼마? 제로지. 왜? 항상 Y스타로 일정하잖아 지금. 질문. 이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은 몇 프로입니까? 경제 성장률은 그 상태에서 몇 퍼센트야? N% 또는 K분의 SFK%로 일정한 거지. 그럼 이상하네. 지금 이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이 상태에서 말이야. 이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일정한데 어떻게 나라 전체의 총 국민소득은 증가할까? 당연하죠. 왜? 매년 인구가 몇 프로 증가하고 있어? N%씩 증가하고 있지. 따라서 Y가 커지는 속도와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으니까 어때? 1인당 국민소득은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매년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도 어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떠나서 말이야. 머릿속으로 그려봐. 지금 이 상태는 뭔가 하면 100만 명의 국민이 100억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한 사람당 많다. 다시 100명의 국민이 100억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1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인구가 태어나. 그래서 매년 노동이 10% 증가하는데 매년 국민소득도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야. 또 매년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저축을 하는데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는데 매년 투자가 증가하는 속도도 얼마야? 10%씩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어때? 인구 증가 속도와 자본 증가 속도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즉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균제 상태의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요거 한 점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이 속은 뭐야?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지 동태적으로 변동 중에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요게 바로 정상 상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갑자기 그 나라의 저축률이 변했어요. 또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변했습니다. 또는 그 나라의 물건 만드는 기술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볼게요. 요걸 지우고요.
이른바 솔로의 균형 성장 경로가 변화하는 과정인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555페이지에 있어요. 첫째, 한 나라의 저축률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 K, 여기에 Y. 자, 어떤 나라에 Y equal FK가 이렇게 있고 그 나라에 S 곱하기 FK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축률은 S0야. 이때 그 나라에 N 곱하기 K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SFK equal NK가 되는 점은 어디입니까? 이 점이지. 여기서 바람직한 1인당 자본량 K0가 결정되고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은 Y0로 결정됐어요.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잖아. 책에다 있는 거 아닌가? 예, 똑같은 거야. 이때 여기는 S0가 S1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이 곡선이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쉬프트 하겠지. 얘가 S1 곱하기 FK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은 얘랑 얘가 만나서 이 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얘는 K1 여기에서는 Y1 이렇게 돼요. 내용 설명은 하나하나 이따가 할게. 잠깐 얘를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이 상승했어요. N에서 N1으로. 그렇다면 여기 K에 여기 Y equal FK S 곱하기 FK 얘가 N0 곱하기 K 요렇게 있었는데 이때는 K0 Y0 Y0 얘가 상승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가 더 커지겠지. N1 곱하기 K로. 맞아? 그러면 SFK equal NK가 되는 점은 이 점이 돼서 여기서 이게 K1 이게 Y1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생산 기술이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FK라는 생산 방식을 취했지만 이제는 GK라는 더 나아진 생산 방식을 취하게 됐다면 K분의 Y에서 얘가 Y equal FK 얘가 S 곱하기 FK 이때 NK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K0 Y0예요. FK라는 생산 방식이 GK라고 하는 보다 개선된 생산 방식으로 바뀌면 첫째, 여기 FK 대신에 GK 곱하면 이렇게 변하겠지. 얘가 S 곱하기 GK 이렇게 상승한 거지. 얘는요. Y equal GK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얘도 이렇게 상승했지. 새로운 균형점은 S 곱하기 GK가 NK랑 만나는 이 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새로운 K1 1인당 자본량 요게 새로운 Y1 1인당 국민소득.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경제에 저축률이 상승하니까 그 나라의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면 돼.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니까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감소했지. 그럼 거꾸로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뭘 하면 돼? 인구를 낮추면 돼. 인구 증가율을 낮추면 되는 거야.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국민학교 때 의무적으로 통장 만들어야 돼, 통장. 요즘도 해, 그거? 졸업한 지라서 좀 잘 모르나? 옛날에 이거 저축 막 학교에서 하라고 할 때 저희 집이 그때 좀 가난해가지고요. 꼭 그 저축해야 되는 날은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맨날 막 혼냈거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축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말이야. 커서 또 반발심이 생겨서, 저는 커도 저축 안 해요. 전 다 씁니다, 그냥 벌면. 그러니까 너무 애를 어릴 때 말이야 그렇게 윽박 지르면 안 돼. 내가 착한 판기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야. 너무 저축을 강조하는 바람에 저축을 싫어하는 판기가 됐어요. 그렇게 저축률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야?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나라 1960, 70년대에 그랬고 지금 중국이 그렇고 인도가 그렇지. 뭘 장려해? 출산 저하 뭐라고 하지? 산하 제한 정책. 그걸 자꾸 강조하잖아. 왜 산하 제한 정책 강조하는 거야? 인구 증가율을 낮춰야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지금 중국의 목표가 그란 말이야. 그런데 봐. 그러면 저축률을 높여서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로 했어.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저축률을 아무리 높여봐. 100% 이상 저축할 수 없잖아. 결국 저축률을 높여서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을 낮추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근데 계속 낮추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살아야겠지. 어때? 인구 증가율을 낮춰서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야? 기술 진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이나 저축률이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1인당 자본량은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나라 경제의 저축률이나 투자 변화나 인구 변화 없이 그 나라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술 진보이더라라는 결론을 얻었어.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기술 진보를 추구해야 돼요. 솔로가 놀라운 걸 가르쳐줬죠? 너희들은 기술 진보를 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던져줬어요. 솔로에게 다시 묻죠. 기술 진보는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지. 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기술 진보가 있다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지. 왜 생기는지는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즉 뭐야? 솔로는 기술 진보를 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밝혔지만 그 기술 진보의 원인이 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뭐야 또? 여전히 외생적 성장 모형이야. 그러니까 정부는 어때? 할 일 없지. 약 올리냐 말이지. 기술 진보하면 좋은 걸 몰라? 알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외생적 성장 모형이에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솔로의 성장 모형을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솔로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지도 모르는 기술 진보를 가정해서 경제 성장을 설명하잖아.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솔로한테 경제 성장을 가정해서 경제 성장을 설명한다 이런 비판을 해요. 그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지적인 것이죠. 근데 솔로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갈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론이 뭐야? 외생이 아니고 내생적 성장 이론이 되는 것이야. 즉 모형 내에서 모든 결론을 내주려고 하는 거죠. 즉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한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을 모형 안에서 밝혀줘. 그게 뭐라고? 기술 진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술 진보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또다시 모형 안에서 내생적으로 규명해줘요. 기술 진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식자본의 외부성을 가정한 학습 효과라는 것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기술 진보의 효과와 인적 자본의 축적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지식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그걸 전파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검색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정부의 산하 연구기관을 많이 만들면 돼. R&D,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구가 직접 연구소를 많이 설치하거나 연구단체를 지원하거나 이공계 계통의 대학을 지원하거나 가능성 있는 천재들을 많이 확보하거나 그런 게 하면 되는 거죠. 인적 자본을 확충하려면 샤프한 사람, 똑똑한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교육을 개선시키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많이 양성하면 돼. 방법이 확실하죠. 그렇게 하면
기술 진보가 가능한 거야. 따라서 이제 비로소 어때?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정부는 할 일이 많아졌지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봐. 인적 자본을 많이 육성하려면 교육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시켜야 된단 말이야. 빌 게이츠 같은 놈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아주 전문화되고 짜임새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많이 양성해야 돼.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려면 지금 당장 어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좀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연구단체, 학술기관, 뭐 연구소 이런 거 많이 지원해야 될 거야. 여러분 잘 봐.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돈 두 나라가 있어. 첫 번째 나라는 저개발국이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야. 두 번째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풍부해. 삶을 즐길 여유가 풍부합니다.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어? 후자겠지. 즉 선진국 아닙니까? 그럼 봐. 선진국은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여기나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에 더 큰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 그러면 더 큰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또 남는 돈으로 더 투자해. 더 큰 기술 진보와 더 큰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 저개발국은 어때? 여기에다가 돈 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추가적인 기술 진보가 점점 힘들어요. 점점 경제 성장은 어려워져. 이게 반복되고 악순환 되는 거냐? 거기 따르면 언젠가는 모든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같아질 거라고 하는 솔로우의 수렴 가설은 당연히 극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수렴 가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K2 또 여기에 K3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은 1인당 자본량이 많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 선진국이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한국이야. 한국은 미국보다 1인당 자본량이 적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미국보다 적어요. 여기는 북한이야. 북한은 한국보다도 더 1인당 자본량이 작아.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더 지금 작습니다. 그런데 솔로 모형에 따르면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K스타 수준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의 북한, 한국, 미국의 모든 1인당 국민소득은 언제나 Y스타에서 만날 거야. 그렇지? 만약에 지나치게 자본 축적이 심화돼서 너무 지나치는 1인당 자본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또 어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나치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 이쪽으로 만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솔로 모형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의 지금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모두 다 같아질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수렴 가설이에요. 수렴 가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책을 보고 할 건데 이러한 수렴 가설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요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지.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직관적으로 됐습니다. 요거 나중에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봅시다. 이제 546페이지 헤로드 도마 모형. 기본 가정은 읽어보면 될 거고, 그렇지? 개요. 가정 한번 볼까? 자, 재화는 한 가지다. 인구 증가율은 n이다. 저축은 소득의 일정 비율 S equal 스몰 s 곱하기 y고 레온티F 생산함수를 가정하더라. 당연히 효율적인 생산이라면 y equal v분의 k equal 알파분의 l일 것이다. 다 맞는 거지? 됐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겨요. 내용이요. 노동의 완전 고용 조건은 뭡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랑 같아야 돼? 인구 증가율과 같아야 돼요. 그때의 성장률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 성장률이라고 불러요. 자본의 완전 고용 조건은요. 경제 성장률이 뭐랑 같아야 돼? 자본 증가율 V분의 S랑 같아야 돼요. 이걸 적정 성장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49페이지를 보시면 최종적인 헤로드 도마의 기본 방정식은 뭡니까? V분의 S 이퀄 N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더라 그 말이지. 됐습니까? 자, 밑에 특징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칠판에 제가 아까 썼던 수식들 있잖아. 다 기억 안 날 거야 분명히.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이 이 말들이 이해가 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549페이지 하단에 헤로도마의 특징이요. 1번. S, V, N 등등이 모두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 방정식이 충족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완전 고용 또는 균형 성장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때 두 줄 내려오면 불완전 고용 하에서의 경제 성장, 즉 불균형 성장이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십니까? 자, 박스 밑에 헤로도마의 모형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뭡니까? 인구 증가율과 자본 계수, 저축률 등등이 모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외생적 성장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헤로도마는 하필이면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건 헤로도마가 바라보는 경제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50페이지에 실제 성장률이 적정 성장률로부터 벗어나면, 즉 한번 균형이 깨지면 다시는 원래의 균형으로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때요? 한번 삐끄덕하면 말이야, 영원히 균형으로부터 멀어진다. 예, 불안정적인 균형이다. 나FH 이퀄리브리엄 또는요 면도날 균형 또는 이율 배반 이론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다 시험에 나오는 출제됐던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박스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참고에 고전학파의 성장 이론이 있는데 이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한번 읽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솔로로 갑시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는 헤로도마의 경제 이론은 이 단독으로는 절대로 출제 안 돼요. 얘는 반드시 나오면 뭐랑 같이 나와? 솔로 모형을 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야.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솔로야. 두 번째가 내생적 성장 이론. 헤로도마는 단독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뭐로만 나와? 솔로 모형과 비교하는 문제로만 나올 것이야. 분명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가 중요하죠. 자, 솔로의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 개요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정요. 아까 봤던 가정하고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4번에 보시면 이제는 생산 요소 간 대체가 가능한 1차 동차에 컵다글라스 생산 함수를 주로 사용하더라. 그렇지? 그 말은요. L과 K가 교체가 가능하다 또는 대체가 가능하다 그 말이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참고에 집약형 생산 함수를 표시하고 있지? 과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집약형 생산 함수 y equal small fk 확인하세요. 됐죠? 넘기고요. 552페이지 내용 자본 증가율 뭐야? 쭉 내려가서 K분의 델타 K는 S 곱하기 다시 K분의 델타 K는 K분의 SFK 그렇게 나오지. 그게 뭐라고? 자본 증가율. 밑에 인구 증가율은 N. 기본 방정식 쭉 내려가셔서 솔로의 기본 방정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FK 이퀄 NK. 그게 가장 중요해요. 1인당 실제 투자액 또는 1인당 실제로 증가한 자본량이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 자본량과 항상 같아야 된다는 식이었지. 확인하시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또는 균제 상태 그렇게 불러요. 오른쪽 페이지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을 잘 기억해. 이쪽은 시간 지나면 이쪽 파트는 거시경제학에서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 잘 잊어먹어. 금방. 예. 잘 잊어먹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해요. 심플하게. 예. 복잡하게 다 정리하려고 하면 기억 안 나요. 됐습니다. 554페이지 조정과정 바로 그거지. 아까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감소해서 여기가 되느냐. 예, 그 얘기야. 다 알지 그지? 예. 그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면 되네. 오른쪽에 균형 성장 경로의 변화. 이제 그걸 좀 볼게. 저축률 변화, 인구 변화, 기술 진보 다 제가 칠판에 필기한 것들이고 다 했던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나오게 할 수 있어. 자, 첫째 여기 봐봐. 아까 제가 솔로의 조건식은 오리지널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지. y분의 델타 y 이퀄 n 이퀄 k분의 s 곱하기 f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기억해야 돼. 얘가 뭐야? 뭡니까? 경제 성장률. 얘는 인구 증가율. 얘는 그렇지, 자본 증가율이야. 여기에 따르면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 및 자본 증가율과 같을 때 최적이다 그런 말이야. 인구 증가율이 상승해요.
인구 증가율 상승의 효과를 정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야?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두 번째는 1인당 자본량도 감소하는 거지.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것이. 그치? 여기 있잖아. 경제 성장률은 바로 뭐랑 같아? 인구 증가율과 같아. 그런데 이거 모순입니까? 희한하네. 경제는 성장하는데 어떻게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해? 그럴 수 있지. 즉 왜? 일단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나라 전체의 총생산은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한계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 체감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모순이 아니야. 그치? 그걸 이해해야 돼. 두 번째, 더 어렵게 내려면요. 자, 저축률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볼게요. 덜 적었어?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저축률이 상승하면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해요. 두 번째,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하죠. 셋째,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저축과 경제 성장률 사이의 관계는 요 식으로 규명할 수가 있잖아. 자, 봐봐. 여기에서 경제 성장률은 자본으로 따지면 1인당 자본량분의 S 곱하기 FK잖아. 이때 이 S가 커졌대.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봐.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인당 자본량 K가 증가하지. 그러면요. 요 값이 커져요. 그래서 저축률이 증가하면 저축률이 증가하는 초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빨라지지만 곧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불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는 불변이다. 아예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 잘 이해하세요. 즉 여기 보면 지금 원래는 균형점이 A점이었잖아. 그러다가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인 대로 이렇게 이동했잖아, 경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만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다가 다시 B점에 딱 안착하면, 즉 새로운 균제 상태 또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경제 성장률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성장은 하지. 근데 성장률은 일정하단 말이야. 즉 매년 10%씩 또는 매년 5%씩, 즉 인구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과 일정한 속도로만 증가한다 그 말이야. 모순이 아니야. 그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 55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A, B, C 옆에 쓰여진 문장에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가지고 체크하세요. 이해가십니까? 다 됐어. 넘기고 556페이지에 헤로도마 모형과의 비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솔로의 균형 조건식과 헤로도마 모형의 균형 조건식은 알고 보면 거의 같은 식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헤로도마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V분의 S 이퀄 N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솔로에 따르면요. K분의 S FK 이퀄 N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라고? 자본 증가율. 얘도 자본 증가율. 결국 같은 거지 이건 다 이렇게. 예.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다 그 말이야.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큰 박스에 헤로도마하고 솔로하고 비교한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교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이건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제가 생각에 적나라한 비교야. 이게 요걸로 기억을 하시고 요건 보충적으로 보세요. 다 아는 거지 읽어보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됐습니다. 557페이지에 보시면 요게 이제 중요하죠. 신고전압화 성장이론 또는 솔로 성장이론에 대한 비판인데 바로 여기 있잖아. 이거 봐봐. 그걸 볼 거 없이 이걸 봐보면 되지. 이 솔로 모형의 장점들은 이런 거겠고 노란색이겠고 비판은 뭐야? 첫째, 여전히 외생적 성장 모형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렴 가설을 가정하기 때문에 어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언젠가는
같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건 현실과 맞지 않더라. 그 다음에 뭐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수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1. 솔로몬에서는 경제성장의 요인이 기술진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치? 두 번째, 외생적 성장 모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옆에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함이라고 쓰세요.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함. 3번 솔로 모형에서는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격차.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뭐랑 같은 거야? 수렴 가설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그 말이지. 밑에 보시면 수렴 가설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어떤 건지. 자, 간단하게 다시 볼게. 수렴 가설은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모두 이게 동일해질 거다. 동일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수렴 가설인데 수렴 가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수렴과 그 다음에 상대적 수렴. 요걸 다른 말로 조건부 수렴이다. 그렇게도 부르는데 먼저 절대적 수렴은 뭔가 하면 전 세계 각국의 저축률이나 인구 증가율이나 아니면 생산 함수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각국마다 저축률, 인구 증가율 등등의 중요 변수가 다 다를 텐데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다 같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 수렴이에요. 조건부 수렴 또는 상대적 수렴은 뭔가 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는 수렴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나라 보면 두 나라가 저축률도 비슷하고 인구 증가율도 비슷하고 생산 방식도 좀 비슷한 그런 나라가 있지. 그런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다 같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조건부 수렴 또는 절대적 수렴인데 이 솔로우가 이 성장 모형을 발표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수렴 가설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수렴하나 안 하나 그건 한 100년 전과 지금의 매년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쭉 조사해보면 점점 격차가 좁아지면 수렴하는 거고 좁아지지 않으면 수렴 안 하는 거겠지. 조사해보니까 말이야 절대적 수렴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 수렴은 예외적으로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쪽도 된다고 보는 쪽도 있어.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말이야 자기가 이걸 수렴 가설을 지지하면 가가지고 좀 맞는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손보는 게 있거든. 이렇게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참 그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지만 말이야 사실상 또 최근에 그 뭡니까 그 교육부 장관이 말이야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뭐 고초를 겪고도 했지만 진짜 고쳐야 할 것이고 나쁜 것인데 말이야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그 논문에 관한 이 흔히 얘기하는 손대기 있잖아요. 조작. 그건 분명히 존재해요. 예. 그건 웬만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그런 사람들도 말이야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느껴.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실컷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숫자 한두 개 차이로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고치면 되지. 예. 그럼 결론이 다 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확신하고 있거든. 자기는 이걸 없는 걸 거짓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이 맞는데 이게 이제 조사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온 거거든. 고치고 싶은 거 이렇게 고쳐서. 황우석 박사도 확신했겠지. 분명히 이게 성공한 거다. 근데 사진이 좀 흐릿하네. 카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어때? 수렴 가설은 이건 수긍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558페이지에 최적 성장 이론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560페이지의 성장 회계도 조금 이따가 하고, 아예 요걸 여러분, 요거 이제 본 김에 다음엔 지울 거 아니야, 그지? 지우기 전에 요쪽을 먼저 좀 보면서 정리하고 쉴게요. 561페이지,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자, 등장 배경인데, 내생적 성장 이론은 왜 등장했겠어? 당연히 솔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을 것이에요. 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V 해가지고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타이틀이 크게 있잖아? 밑에다가 1980년대 중반이라고 쓰세요. 시기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돼. 예. 그 다음에 내생적 성장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고전학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물론 케인즈 학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예, 저렇게 기억하세요. 새 고전학파의 성장 이론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입시다. 예.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야. 자, 먼저 하나 물어볼게. 솔로 모형의 단점은 외생적 성장 모형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야. 근데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또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이 장점인데, 내생적 성장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야. 따라서 저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잘 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부의 역할은 케인즈가 얘기하는 재정, 금융정책 이런 걸까요? 절대 이거 아닐 것이란 말이야. 예. 이게 주의해야 돼. 작년도에 바로 나왔잖아. 다음 중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답이 3번 뭐야?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의 확대. 당연히 답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뭘 강조했겠어? 이런 거 강조했겠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연구소 지원하고 학술지 지원하고 연구단체 많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하려면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규제를 줄이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야. 정부의 시장 간섭을 축소하고, 기업 하나 만들려면 도장이 몇천 개 필요하다며? 그렇지. 그거 다 규제 혁파하고 자유로운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 주자,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또 인적 자본 축적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 이런 거 아니고 뭐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논문 표절하는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 말고 말이야, 정말로 이 국민들의 100년 대계를 걱정할 만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야. 이쪽 아니에요.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됐습니다. 내용 볼게요. 1. 솔로 모형은 경제 성장의 요인을 내생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 진보를 모형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지. 두 번째로, 솔로 모형은 국가 간 성장률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지. 즉 솔로 모형은 뭘 강조했어? 수렴 가설을 주장했잖아,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국가 간 성장률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해. 그렇지?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했더라, 그 말이야. 세 번째, 솔로 모형은 경제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는데,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 또는 설명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때의 정부의 역할은 케인즈적인 시각이 아닐 것이란 말이야.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 내생적 성장 이론은 솔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에 로머, 루카스, 에로, 펠프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생적 성장 모형이 아니고 성장 이론이니까 이 속에 수없이 많은 구체적인 내생적 성장 모형이 있을 것이야. 근데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모형이니까 저 논문들 읽어보면 어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 안 가는 건 알겠는데 왜 이해할 필요도 없나?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각각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인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출제하는 사람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어때? 알 필요 없어요. 즉 특징과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하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번을 보시면 경제성장의 요인을 모형 내에서 내생화하려고 시도했을 거야. 그렇지? 두 번째, 생산함수를 과거에 헤로드 도마는 네온티에프, 그 다음에 솔로는 콥다글라스 사용했는데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저런 거 사용하지 않겠지.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성장 모형을 새로 만든단 말이야. 각자.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알 필요 없단 말이지. 세 번째, 솔로 모형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함수를 가정했지. 왜? 콥다글라스는 규모 수익 불변이잖아. 1차 동사의 경우에. 그치? 하지만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뭘 주장할까요? 다양한 원인들을 조합해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과 또 수학 체감의 법칙을 부정하는 논리를 제공해서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네 번째,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실물 자본 이외에 여기 있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강조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좀 쓰세요. 그 페이지 상단에다가 요 얘기를 좀 써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시경제 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본이 뭐냐라고 나오면 공장에 있는 기계 생각하자 그런 얘기 했었지, 그지?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단순했으니까 그랬는데 자본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물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식 자본과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역시 일종의 자본으로 이제 간주를 해요. 누가 이렇게 본단 말이야? 누가? 내생적 성장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본의 개념을 넓게 봐요. 넓게.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봤잖아. 솔로 모형에서는 왜 저축률 증가시키는 게 중요해? 저축률이 증가해야지 실물 자본이 즉 투자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쪽을 강조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솔로에 따르면 저축률이 저하되면 실물 자본의 축적이 감소될 테니까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인데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물 자본만 자본이 아니고 우리들 머릿속에 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도서관에 쌓여 있고 여러분들 디스켓에 남아있는 그런 지식들 이것도 일종의 자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 고도로 전문화되고 축적된 지식도 일종의 자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본 축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장을 지어야지만 자본이 증가했지만 지금은요. 도서관을 많이 짓고 학술지를 많이 가능해도 어때? 자본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폭넓게 이해한단 말이야. 게다가 인적 자본은 뭐야? 사람 몸에 체화된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적인 노동 인력. 우리가 그걸 인적 자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내가 흔히 들은 예지만 똑같은 근로자가 100명 있는 것보다 똑같은 근로자 90명에 빌 게이츠 한 서너 명 있으면 말이야. 훨씬 그 나라의 생산력이 더 커지겠지. 즉 지식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지식 자본이라고 하는 이 근로자는 자기 스스로가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일을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지. 고도로 전문화된 인적 자원은 하나의 자본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것들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 축적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부가 자본 축적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주로? 뭡니까? 도로 만들어주고 공장 건설해주고 뭡니까? 고속철도 놔주고 이런 것만 자본 축적으로 봤지만 이쪽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자본 축적이라고 본 거지. 최근에는 이 인적 자본 또는 지식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정부가 하고 있잖아. 뭐 하고 있어? BK21 하고 있잖아. 그것도 뭐야? 미래에 대한 대단한 투자지, 그치? 투자지. BK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몰라? 네, 그래요. 됐습니다. 넘겨보십시오. 하나씩 볼게요. 562페이지 주요 내용. 첫째, 에로와 로머 같은 사람은 특히 이제 에로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습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는데 옆에다가 지식 자본이라고 쓰세요. 주로 이제 지식 자본의 긍정적 외부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학습 효과인데 학습 효과는 뭔가 하면 자기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에게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요, 자신은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지. 이게 학습 효과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기술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B라는 기업이 보고 배워요. 이걸 학습해. 그럼 어때? B 기업은 이런 기술 투자 없이도 어때?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게 어때 돼? B 기업의 학습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게 또 추가적인 기술 진보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자원은 말이야, 이건 소멸이 돼, 안 돼? 소멸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 있으면 이 기계를 내가 쓰면 다른 사람 못 쓰는 거지. 경합해요. 또 내가 오래 쓰면 이 기계가 사라져.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자본은 말이야, 지식을 하나의 자본으로 본다면, 지식이라는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가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막 전파해주면 전파해줄수록 어때? 효과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써도 돼. 이게 소멸되지 않아. 그리고 내 지식을 남이 나누어 가지면 어때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로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지식이 더 증폭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 수학 최강의 법칙을 수용함으로써 어떤 주장을 하는 거야?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건설 회사에 근로자가 10명이 있는데 이게 20명이 되면 노동자 1명의 한계 생산물은 체감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말이야,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여기에 섞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20명이 되는데 추가로 증가한 이 10명 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건설만 하던 근로자, 또 뭐 어떤 사람은 저기 뭡니까, 남극에서 건설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저기 뭡니까, 바닷속에서 막 건설하던 사람, 되나? 되겠지. 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공병으로 오래 이렇게 한 사람, 어떤 사람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 그럼 어때? 굉장히 난공사를 하다가 해결책이 만박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학습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오히려 어때요? 노동자가 10명으로 증가했지만 추가적인 생산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효과를 우리가 지식자본의 외부성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자본은 외부성, 여러분, 외부 효과가 발생하려면 또는요, 지식자본이 가지고 있는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지식이 자기 자신에게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더 큰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우리가 지식자본의 외부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크면 클수록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산성은 크게 증가할 거다, 그 말이지. 예. 이걸 이제 모형화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에로우가. 직관적으로 말로 설명한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는, 여기 있는 이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개발이 규모 수익 불변의 상태를 나타낼지 몰라도 이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면 어때요? 훨씬 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고, 그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용, 학습을 통해서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이러한 외부 효과가 파급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 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연구개발과 기술 진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R&D야, R&D. 이게 R&D, 연구개발 투자. 말 그대로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산하의 연구소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의 연구소 많지. 뭐 삼성, 현대, LG 다들 연구소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덕 연구단지나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 그런 형태의 연구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이공계 계통의 대학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해서 사회 전체적인 연구 개발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건 직접적으로 기술 진보와 연결되겠지. 그리고 또 연구 개발이 확대되면 또 뭐가 형성돼? 2차적으로 지식 자본이 축적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이쪽에서 만든 연구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에 수록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가 된다면 그걸 누구든지 다 뽑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놓은 신기술을 나는 그냥 가서 열람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또 다른 기업의 생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파급 효과를 주고받는 거다. 그렇게 봐요.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좀 인적 자본의 개념하고 혼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데 2번을 좀 보면 반면 해가지고 축적된 기술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적인 특성을 보유한다 되는데 봐봐. 정부가 연구소를 지원해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많은 내용의 논문이나 아니면 학술지에 게재가 됐어. 그러면 잘 봐.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보고서 배우겠지.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된
지식 자본을 습득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 지식이라고 하는 자본 또는 연구개발물의 성과는 내가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지. 예, 소멸되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경합하지 않아. 그렇지.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 그지. 예, 뭡니까? 비배제성.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된 지식자본이나 연구개발의 성과들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거야. 공공재적인 성격. 우리 교재에 있죠. 그렇지? 왜 공공재야? 공공재가 뭡니까? 정의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 아닙니까? 그렇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야.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전부 다 타자기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어떤 기술 개발자가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또 어떤 기술 개발자가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그 프로그램을 저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만 사용할 때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면 훨씬 어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은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는요, 여러분, 가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객관식 할 때 내가 그 얘기도 할 텐데,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재화는 이른바 정보재예요, 정보재. 지금은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제품만 거래되는 세상이 아니고, 정보가 거래되는 세상이야. 예컨대 내가 알고 있는 최근의 신기한 직업 중에는 파티에 어울릴 만한, 또는 사랑 고백에 어울릴 만한, 또는 가족 간의 우애를 돋굴 만한 또는 뭐 부부 간의 애정을 돋굴 만한 그런 음악이잖아.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음악. 그걸 골라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대.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이런 음악은 이 분위기에 잘 어울려. 추천해 주는 거지. 이 분위기. 예, 어때? 그 사람 뭘 파는 거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파는 거야. 지식을 파는 거지. 또 뭡니까? 메뉴판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면 내가 언젠간 꼭 한번 들어가 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을 잘 소개해 준다며. 그렇지. 음식을 파나? 소개만 해주잖아. 뭘 팔아? 정보를 파는 거야. 그래도 어때요? 돈 벌 수 있어요. 예. 이러한 정보재야.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재화는 정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터넷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어. 예, 우리 선배가 말이야. 너 안 배우면 혼내다 막 때려가지고 말이지. 배웠어요. 같이. 재밌긴 하대. 저 그걸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는 컴퓨터랑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말이야. 언젠가 한 번은 뭡니까? 우리 선배 방에서 그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그 선배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이제 유학 간 선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인터넷을 뭐 어떻게 좀 다른 모드로 전환해 놨는지 게임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막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그 영어 문자들이 말이야 범상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물었지. 누구냐 너? 너 어디니 지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모스코브라 그러고요. 뭐 필리핀이라 그러고 미국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어. 뭐야? 이걸 하니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접속이 가능해. 이때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 친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면 어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지 배가. 정보재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이 다 같은 논리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 다시 보시면 기술은 사용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 등으로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것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야? 또 역시 정부의 역할이야. 재정, 금융 정책 이거 아니야 그지?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 루카스라는 학자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카스가 인적 자본을 강조했다는 말은 가끔 물어요. 루카스가 한국에 몇 번 왔는데 루카스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의 고도 성장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수십 년 동안 연평균 7.5% 이상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혀 유례가 없어요. 이건 임파서블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외국 학자들이 초기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12% 그랬지 초기에 막.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옛날에 그 선동열 투수가 0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었던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제 친구는 선동률 방어율이 자기 학점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말이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루카스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이 뭔가? 이거란 말이야. 인적 자본. 즉 우리나라가 초기에 여러분 방금 봤잖아. 우리나라 초기에 저축이 높았습니까? 인구가 많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지, 그치? 예, 그리고 추가적인 초기에 연구개발 투자도 빈약했고 우리나라의 지식자본 축적도 굉장히 미약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유교주의 사회의 부모들의 교육관, 희생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공을 부를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과 사회적인 명성을 획득하려는 그런 가치관이 결합돼서 그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낮았고요. 대학 진학률은 높았어요. 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고도 성장의 크나큰 밑거름이 된 거다. 예,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봐도 고도 성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적 자본의 축적,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봤단 말이야. 그래서 고도로 전문화된 인적 자본, 이건 뭘 통해서 가능해? 이건 교육을 통해서밖에 가능하죠. 그래서 인적자본 루카스 읽어볼게요. 개요.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 보시면 생산함수로 주로 일적자본과 실물자본에 의해서 실물자본에 대해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형태를 띠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러한 인적자본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은 자기 자신의 생산성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적 자본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인적 자본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오히려 증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적 자본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교육 투자입니다. 역시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국가 간 성장률의 격차가 더 커질 거란 말이야. 자,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봤는데 결국 정부가 이런 효과, 이런 효과, 이런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면 지금 당장 어때? 그 나라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것이야. 그게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이쪽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선진국일수록 기술 진보가 빠르고 선진국일수록 더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해. 후진국은요.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 간에 왜 성장률이 차이가 생기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정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수렴 가설을 극복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내생화해서 장기적인 균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이유는 뭐야? 기술진보 때문에 그렇지. 근데 기술진보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때문에 주로 가능하더라. 그렇게 연결하고요. 2번, 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교육투자,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야? 이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이 토픽인데 다시 확인해봐. 이건 케인즈적인 시각이 아니야. 분명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봐.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 생각해봐. 외국의 앞선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또 외국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계속 교류를 하면 어때요? 배운단 말이야. 학습한단 말이지. 배워요. 그렇지? 자극을 받는 거죠. 우리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때? 외국과의 자주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점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이 얼마만큼 옳은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부족하다. 예, 이 정도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쉬었다 할게요.